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방금 주식시장 출발을 했는데 일단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약세 출발을 보였고요. 0.47%의 하락세고 지수로는 이제 2655까지 밀렸습니다. 2700 돌파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반대로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79포인트 뭐 사실상 보합 정도이지만 이제 코스피 밀리는 거에 비하면 견조한 흐름인 것 같고요. 다만 하락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정부가 발표할 내용들이 좀 이렇게 돌았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어요. 뭐 현대차가 3%, KB금융이 마이너스 5%, 신한지주가 6%, SK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지주사나 금융회사들 뭐 자동차 이게 저 PBR로 한 달 정도 좀 주가 올랐는데 네. 오늘 급락하는 거는 아직 정부가 지금 발표한 건 아니죠. 네, 발표한 건 아니에요. 30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내용들은 좀 공개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네. 내용을 보니까 좀 이게 강제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뭐 파격적인 것 같지 않고 분리과세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그 저PBR 주들을 좀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이제 정부 발표까지는 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주가는 좀 안 좋게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죠. 마이너스 0.7% 그래서 좀 아쉽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오전장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뚜렷하게 장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오늘의 조정폭이 그동안 상승한 폭에 비한다면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내용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금융업종의 종목군들 뭐 덩치가 있는 신한지주 SK, 그 다음에 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같은 종목군들이 5에서 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3%, 기아가 2%, 현대차 EUB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업종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또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자, 오늘 화학업종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LG전자죠. 아무래도 그 메타와 관련된 네, 그런 기대감이 좀 맞습니다.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커버그 뭐 28일 날 오는데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뭐 밸류업과 크게 관련은 없었지만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전의 급등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다만 시초가에서 보였던 상승에서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일단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엔캠의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 화학업종 내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반도체 종목은 전체적으로 일단 조정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지수 탄력을 보이기에는 조금 힘겨운 그런 모습이고 지금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뭐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 보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매도를 좀 세게 하고 있어요. 네. 668억 정도 순매도인데 근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저 PBR과는 그렇게 크게 뭐 상관이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쪽을 한 400억 파는 거 보면 나머지 업종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 관건은 오늘 보니까 뭐 운수장비랑 금융주인데 이쪽도 일단 매도는 나오거든요. 네. 또 반면에 기계랑 철강 금속은 좀 사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 요것만 봐서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매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그렇죠. 오늘 수급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뭐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조를 샀으니까 오늘 뭐 뉴스 발표 이후에 뭐 1조 단위 정도의 매도가 쏟아지면 아 정말 실망 매물이 나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뭐 한 668억 정도면 뭐 시간 단위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물이 모두 나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에도 127억 정도면서 기아와 현대차의 동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또 주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쪽에서는 금융업종을 볼 수가 있는데 66억 정도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매물량이 크지 않은데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대기 매수는 강한데 외국인 매물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좀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시 반 이후에 외국인 선물,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팔았던 주식 선물 이런 쪽에서의 매물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지가 중요한 오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들은 사고 있는데 다만 사고 있는 강도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오늘 그렇게 강한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선물 쪽에서 300계약 정도의 매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 쪽에서 매수 없이 현물 쪽의 매물이 늘어난다면 뭐 장중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외국인들의 오늘 초반 반응은 시장의 체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료 발표에 의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강세장 이끈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네. 외국인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는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은 뭐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는 하지만 뭐 그동안 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파는 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좀 아쉬운 거 오늘 좀 전기전자 업종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팔면은 지수 상승 성률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업종과 섹터를 보니까 일단 기계 업종이 업종 내에선 좋고요. 건설 업종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 건설은 그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 네. 우선 협상자 선정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기계 업종 같은 경우 여기에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인데 이게 놀라운 게 한미반도체가 그 저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그 곽통신 대표 이사가 주식 많이 산다. 근데 네. 그때도 주가 한 5배 올랐을 때니까 아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금요일 날 또 샀어요. 20억을. 네. 그러니까 7만 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작년 7월부터 200억 이상 샀거든요. 그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를 한 건데도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기계업종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강세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게 뭐 기계나 건설이 강하다고 해서 이쪽 업종이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별 기업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일단 한미반도체에 쏠리는 그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기계업종의 상승에는 한미반도체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다만 뭐 CS윈드라든지 HD현대인프라코, 두산밥켓, HD현대건설기 이런 종목군들도 뭐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 내에서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 2위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뭐 보합권인데 2위인 한미반도체가 7%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종의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건설업종 상승폭도 비교적 큰데요. 일단 뭐 태양건설과 우선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반등폭은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뉴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최근에 현대건설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모습 속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반전 신호를 좀 보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일단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수혜가 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때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군들이 2에서 3% 가량 밀리고 있는데 오늘 한국전력은 리포트가 뭐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4분기 실적이 뭐 워낙 잘 나온 데다가 이제 뭐 좀 턴어라운드로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네. 오늘 거래가 일단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밸류업이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에서 반전의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영화 쪽 섹터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아마 파묘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쇼박스가 지금 12%, 뭐 뉴가 맞습니다. 한 10%. 그러니까 또 모처럼 이렇게 흥행작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영화 섹터에 좀 훈풍이 부는 것 같고, 반면 오늘 좀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일단 이제 금융 지주 회사들, 뭐 네. 손해보험, 은행 쪽인 것 같은데 한번 섹터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약세를 보이는 섹터 쪽에서 이 손보 쪽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예. 현대해상을 포함해서 뭐 하나 계열 종목군들도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던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대했던 주주환원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일단 주를 이으면서 오늘 생보사와 손보사의 주가락이 가장 크고요. 네. 은행주들도 지금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처럼 덩치가 조금 있는 종목군들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종목군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출발 이후에는 낙폭을 조금 줄이려고 네.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쪽의 테마 쪽을 살펴보시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영화 관련주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에서는 HT현대 인프라코어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개별주의 강세가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2차 전지 쪽 종목군들도 전고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강세가 워낙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 오늘의 테마 쪽은 테마 전체가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강세가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HBM 관련주들은 그래도 조금 오늘 무리지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QRT, 제우스, DIT, 뭐 STI 등 여러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미반도체 정도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뭐 전체적인 강세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장 상황 점검을 좀 해드렸고, 지수는 여전히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2,700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 앞두고 시장은 일단은 조금 이제 그 밸류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 또 거기에 삼성전자가 부진하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1등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네. 이 기업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 거래소와 코스닥의 1등 기업들이 주가가 좀 안 가요. 안 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아무리 힘을 내도,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정말 힘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좋은 뉴스들 나오면서. 그런데도 증시는 이제 위를 열지 못하는 좀 답답한 그런 국면이 일단 오늘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줘야 결국 코스닥도,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위가 좀 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둘 다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되는 게, 어쨌든 이제 9시 반에 정부가 발표할 거고 네. 일부 내용은 좀 공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된 거는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 PBR 주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한번 좀 끊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정부 계획도 저도 좀 어느 정도 내용도 읽어보니까 중장기 계획이에요. 보면 뭐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지 네. 말자. 그러면 오히려 이걸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정도의 조정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애매하다. 예, 그래서 뭐 이미 수익이 나셨다면 뭐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왜냐하면 네. 또 월말로 가면서 배당락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까지 고려하면 뭐 일정 부분의 차익 매물도 저는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배당락 지나고 나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이따가 권순우 기자가 다시 한번 크게 네, 정리해 주시겠지만, 정리해 어쨌든 5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또
공청회 이런 것들을 네, 거쳐서 맞아요. 추가적인 법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상법 개정 등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결국 관건이니까 이 길게 보시면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깊어졌을 때는 충분히 사볼 만한 종목군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망갈 필요는 없고 네. 다만 지금 오늘 뭐 이 정도 빠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담기보다는 조금 더 뭐 조정이 네. 좀 깊게 나올 때 그걸 좀 활용하는 게 낫다. 좀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최소한 뭐 배당락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좀 배당락이 있는 게 현대차가 이제 아마 29일이 네. 그날이 이제 기준일이니까 27일이잖아요. 까지. 그러면 네. 이제 내일이죠. 내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내일 모레 배당락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날은 오전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제 배당락 좀 한 번 더 보고 대응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미 지난주부터 신한지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당락들이 좀 시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배당락의 핵심 포인트는 배당락을 당일 시가에 발생시킬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시가에 발생시키고 빠르게 메우던지 네. 아니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아예 현금 배당락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시가를 강하게 붙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건 뭐 비교적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배당락을 형성하고 그 배당락 자체가 이제 뭐 단기 저항선이 돼 버리면 그건 뭐 굉장히 약해지는 종목군들이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더 뒤로 미룰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발생한 배당락과 관련된 갭을 얼마나 빨리 메우는지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보고서 하나만 좀 가져왔는데 그 리튬 가격 이제 관련한 이제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서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자료고 이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에요. 그렇죠. 리튬이 네. 올라야 주가에도 긍정적인데 일단 이제 제목 그대로 조심스럽지만 중국의 감산이 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저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정말 엄청난 지금 리튬 가격 하락이 지금 나온 그래프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근데 리튬의 공급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아르헨티나의 여모라든가 이게 포스코가 하고 있죠. 뭐 스포듀민이라는 이제 광석 같은 것도 있고 주로 이제 광석에서 많이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비싼 게 공급원 중에서 제일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스포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톤당 8.3에서 11만 위안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생산을 했을 때 저걸로는 이제 돈 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감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지금 감산 나온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포듀민 채굴 기업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겠다 우리는. 네, 그래서 감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호주와 중국계 기업들이 지금 감산을 일단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10만 위안선 좀 붕괴된 후에 감산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다.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내 감산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이제 그래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염호가 제일 싸요 비용이 네. 가장 이제 낮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스포드민은 지금 굉장히 이제 비싼 원가가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당장 가격 회복은 좀 쉽지 않은 게 일단 감산은 부진한 수요를 상쇄하는 수준이지 그 감산한다고 해서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다만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선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만약에 리튬 가격이 10%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공급의 25%가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후행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원유도 그렇지만 이게 공급과 수요가 중요한데 리튬도 사실 지금 수요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누구나 다 네. 아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먼저 움직일 게 공급 감소인데 그 액션들은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어쨌든 좀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 근본 배경에는 이런 좀 리튬의 어떻든 이제 공급 감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내용의 뭐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2차 전지 보실 때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곧 아마 정부가 발표할 텐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이제 임박했고 MWC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게 되죠. 그래서 29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화두는 뭐 AI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와 있고 또 오늘 하이브가 실적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엔터주에서 지금 엔터주들 좀 워낙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어떤 또 전망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내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IPO 참여하셨던 그 APR이라는 기업이 상장하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그 결산 배당 받기 위한 보유 마감이 그러니까 내일 종가까지 갖고 계셔야 현대차 배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미국 1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되고 금요일은 이제 우리나라 휴장인데 중국의 2월 통계국의 PMI 지표라든가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우리가 쉬는 기간이지만 발표가 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사실 이게 4일밖에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짧은데 이제 3월 앞두고 있어서 좀 그 어떤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진된 상황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은 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끝났고 오늘 밸류 프로그램 발표되면 이제 당분간 재료 공백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좀 대응 전략 관련해선 좀 어떻게 그러니까 좀 관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정이 좀 나올 때 계속해서 좀 담아가는 게 좀 유리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비싸 보이는 종목군들은 신규 매수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중 축소를 조금 해야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비싸 보이는 종목을 더 사거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은 선물 시장에서 미결작정의 증가와 더불어 상승이 계속 나타났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잖아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개별 주체별로 봤을 때 누구 하나 강하게 사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결작정은 거의 5천 개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 얘기는 같은 그 매매 주체 내에서도 뭔가 포지션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은 서로 이제 치열하게 공방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움직임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고 결국 한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방향이든 깨질 가능성이 높다. 즉 신규 포지션은 대거 증가했는데 포지션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포지션 조정이 있거나 뭔가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 보합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대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무너지면 결국은 조정을 크게 늘려가든지 아니면 반등폭을 가져가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아마도 10시 이후에 포지션이 깨져 나갈 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10조 샀는데 오늘 한 1조 판다고 해서 뭔가 방향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 시장도 저점에서 지금 4만 개 가까이 뭔가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단숨에 그렇게 크게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보되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에 관건이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벌써 5천 개 이상 증가한 미결작정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발산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천천히 맞습니다. 오르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BDI 지수도 한 16%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BDI 지표라는 게 중국과의 연동이 다 돼 있잖아요. 이제 철강석 같은 걸 실어 나르는 운임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어쨌든 뭐 부진했죠. 미국에 비해서는 뭐 그렇죠. 굉장히 좀 네. 부진한 상황인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이 좀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그럴 때 중국이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부양책이 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증시는 좀 미국이 빠지더라도 좀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나면서 버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최소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조정만 없다면 저는 우리 증시가 뭐 미국에 대비해서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거의 동일한 각도로 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뭐 미국의 조정이 엔비디아를 중심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조정이 흔들릴 있을 수 있다.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다른 게 레거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HBM의 탄력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거지. 그다음에 레거시가 올라간다면 하이닉스도 크게 밀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서 엔비디아가 뭐 갑자기 방향성 바꾸고 하루에 뭐 5, 6%씩 떨어지는 그런 급변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은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장 상황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또 9시 반에 이제 정부 발표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또 권순호 팀장님 또 기다리고 계신데 네네.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 지금 시장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좀 아쉽게도 상승폭을 그러니까 상승세로 못 가고 하락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좀 밀려버렸고 등락률 기준으로는 0.75%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비교적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이 지금 600개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인데 코스닥은 거의 지금 변동이 없네요. 지금 네. 그냥 보합에서 머물러 있는데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 급등과 지금 오늘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바이오주들 그 유한량이 또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살아나고 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4% 오르는 거 보면 방산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시장이 계속 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인데 다만 시장을 이끄는 주요 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게 아직까지는 좀 국내 증시에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일단 오늘 오전장에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그냥 오늘 분위기는 일단 이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코스닥장은 조금 특이한 것이 네. 오히려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은 등락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 네. 반도체 쪽이 저희 출발할 때는 거의 다 이쪽이 다 푸른색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반전되면서 강세폭을 넓혀 나가는 종목군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요, PSK 홀딩스도 그렇고요.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면서 물론 여기도 뭐 가온칩스 같은 종목의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 오늘 또 부정적인 또 전망도 나오던데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이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푸른색에서 일단 벗어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이라든지 텔레칩스, 그 다음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등 이런 종목군들이 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오늘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그 권순희 팀장님 이제 대기하고 계셔서 저희 잠깐만 그 중간 광고 보고 와서 브리핑 한 예상 시간 한 15에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순희 팀장님이 또 잘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특별하게 돌아온 PIC 괌 슈퍼 세일. 야, 초특가 보장에 PIC 괌 최대 혜택을 준다고? 가족 여행 베스트셀러다운 특별한 혜택. 괌에서 가장 핫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공연이 무료? 아이들 선물까지? 항공 숙박 식사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슈퍼세일 기간에 예약하면 올 인클루시브 가족 여행을 간편하고 풍성하게. 다른 곳 갈 필요 없이 지금 즉시 PIC 괌으로. 네이버에 PIC 괌 혹은 PIC 괌 슈퍼세일 피리어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발표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좀 지금 내용들은 좀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주가를 보니까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주가 반응은 좀 이거 기대보다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좀 주가 반응들이 나오는데 오늘 뭐 보면 금융주라든가 특히 지주회사,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락한 후에 아직까지 좀 회복은 못 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내용들은 좀 찬찬히 또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한번 권순희 팀장님께 제가 오늘 마이크를 일단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네, 9시 30분. 아직 9시 30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어떤 내용들 좀 기대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좀 강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 상장 폐지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이거 예, 안 예. 지키면 예. 26년도에 상패
그것까지 이제 거론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내용 이렇게 한번 좀 들여다봤더니 예. 결국 강제성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대부분 자율적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행도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 기업 뭐 ETF 만들고 이런 것도 한 3분기 또 지나야 되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당장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좀 내용이 좀 일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예, 예. 이게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당장 음. 강제성도 있을 거고 또 상법 개정 또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배당 분리과세.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 내용이 좀 포함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약간 좀 시장이 좀 시간 걸리겠다. 이렇게 좀 평가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좀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은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네. 것에서 약간의 시장과 인식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그럼 이제 9시 30분 됐으니까 좀 얘기해도 네네네. 될 것 같은데 밸류 프로그램들에서 기대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진행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를 가지고 장난을 네네. 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별도의 트랙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경영을 잘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뭐 경영자라는 거는 뭐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는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진 않고 그리고 또 저평가라는 게 주가가 싸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하진 그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오른다라는 건데 그럼 왜 못 오른다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보면은 한번 같이 보시죠. 네네. 우리나라가 진짜 이 ROE하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ROE가 뭐 대만,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평균에 비해서도 신흥국 평균이 11%가 넘는데 우리는 8%도 안 되고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뭐 PBR 1.04배, 신흥 평균에 1.58배에 못 미치고 선진 평균 2.5에 못 미치고 네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ROE하고 그 배당 성향으로 좀 정부는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ROE라는 거는 그 ROE가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주주의 몫이잖아요. 네. 주주의 몫을 가져가서 좋은데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벌든가 그리고 돈 잘 벌 자신 없으면 주주한테 돌려주든가 돌려주네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ROE가 현저히 낮습니다. 신흥국 평균 10.8%에 비해서 5.2%면 절반밖에 안 되고 뭐 신흥 평균 선진 평균의 14.3%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서 배당 성향은 진짜 또 낮아요. 신흥 평균 45%보다 낮은 40.5%. 그러니까 뭐 주주한테 줄 것도 아니고 가지고 돈 쌓아놓고서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자본을 제대로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밸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고 네네. 평가를 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라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내용 그냥 보시면은 현황을 진단한다. 기업의 자본 비용이나 자본 수익성 거버넌스를 파악해서 기업 가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평가를 한 다음에 한 중장기 한 3년 이상의 목표 수준이나 도달 시점을 이렇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 일정은 어떤지 그리고 목표하고 계획 간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이 계획이 되게 되면은 이게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를 주주하고 소통하는 결과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 뭐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이 부분이 약간 좀 기업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네네. 건데 그래서 오늘 1차 간담회를 열고 그리고 한 5월 달쯤에 2차 간담회를 해서 6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럼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자율 공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 밸류업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잘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잘해요. 우리가 이제 향후 한 3년 동안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경영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주주 환원은 뭐 중장기적으로 3년 내에 어떤 정도로 배당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잘 하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인센티브 아니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네. 좀 전에 그 연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공시를 의무화를 하거나 강제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같은 페널티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공시만 할 우려가 있다. 좀 진정성 있게 못 한다. 아, 근데 근데 진정성 있게 하려 그러면은 좀 페널티를 좀 줄 그러니까요. 필요도 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은 굳이 페널티라고 할 게 있다면은 뭐 이건 페널티도 아니겠습니다만 분기별로 PBR, PER, ROE를 공표하고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은 1년에 한 번씩 발표한다. 근데 사실 이거 증권사에서 다 하고 있죠. 분석해서 네. 해주잖아요. 근데 스스로 공시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배당을 많이 하면은 뭐 세금을 좀 더 깎아준다거나 예전에 그 기업 소득 환류세제 네, 같은 맞아요.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좀 약간 좀 명예스러운 거 표창장. 창장. 예,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하고 그리고 이 표창을 받으면은 이게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모범 납세자 선정을 우대하는 등 세정 지원이라고 한다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선정이 되면은 그 세무조사를 좀 덜 받게 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R&D 세액 공제 확대가 아니라 사전 심사 우대. 네. 법인세 공제 및 감면이 아니라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 법인세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같은 약간의 세정 지원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했을 때 이게 되는 게 있고 오히려 여기 이게 조금 더 강할 수 있어 보이는 거는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디십 코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기금들의 어떤 그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스튜어디십 코드가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IR이나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업 밸류업 공동 IR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협업 등을 통해서 유튜브 제작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최소한 기대했던 게 좀 IR 자료라도 좀 의무적으로 내라. 좀 홈페이지에 꼭 올려라.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들어가 줬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거 들어가면 IR 스크립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다 이렇게 그 우리가 정보를 그러니까 소액주주든 누구든 똑같아요. 뭐 애널리스트는 상관없이 확인 가능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어떤 이제 간담회나 할 때 대부분 애널리스트만 초청을 하게 그쵸. 되고 소액주주는 접근성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 자료들 있잖아요. 예. 얘기했던 거 예. 그거를 적어도 거기 홈페이지에 좀 띄워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아예 제가 어떤 기업들은 IR 이제 한번 자료 보려고 예. 자주 저는 좀 홈페이지 들어가거든요. 예. 아예 IR 그 홈페이지는 있어요. 자료가 맞아요. 0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런 그거 왜 기업도 했는지 있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IR이라는 게 뭐 너무 또 알리면 막 사람들이 또 이거 너무 또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IR 정보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예. 접근성이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원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강제성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기자 간담회 가면은 네. 그게 다 공개해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좀 같이 보자고 자료 좀 달라는데 네. 그걸 안 줘요. 아니, 공개를 해놓고 왜 공개를 안 하냐는 네.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하고 뭐 이게 뭐 실적 발표 시즌에 애널리스트들 하는 거 좀 전문적으로 네. 좀 해야 돼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듣게라도 좀 해주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그걸 하고 나서라도 좀 해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해준다거나 하는 정도의 그 정도는 좀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빠져 있고 어쨌든 그 여기서 뭐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IR 한다고 해서 네.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그걸 일반 주주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가이드라인을 이제 계속적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뭐 기업들이 IR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거 설사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예, 예. 근데 대우는 제일 형편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 얘기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사실 여미사님처럼 그 주식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찾으려 그래도 못 찾을 네, 정도의 자료 자료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잘 모르는 일반 주주들은 진짜 깜깜이 투자를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알면 귀찮잖아요. 자꾸 와서 물어보고 아니 근데 대주주가 물어볼 때는 뭐 정말 감사하게 답변해야 되고 소액 주주가 물어보면 귀찮다고 답변 안 하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밸류 프로그램에서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 이제 페널티와 관련한 부분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는 이게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과 이 제도 개선을 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거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이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를 봤더니 네네. 일단 물적 분할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22년 12월에 그 내부자 거래할 때 내부자들은 정보가 있는데 주식을 그냥 갑자기 확 던져버리면 네. 도대체 왜 던졌는지도 모르니까 그건 최소한 사전 공시를 하자. 예전에 기억하시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 팔기 전에 미리 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언제쯤 팔게 될 거다. 그것처럼 내부자의 대규모 거래가 있을 경우에 매매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라. 이거는 사실 저는 내부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부자들이 그거 팔았을 때 저거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야? 분명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팔겠다라는 미공개 정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근데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들은 다 아직 진행 사항이 좀 애매합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이거 아니 무슨 대주주 주식은 금칠했나? 자기만 경영 프리미엄 엄청 네네. 높게 해가지고 기껏 주가 올랐다가 그 M&A 끝나고 나면 주가 또 폭락하는 많이 일이 빠지죠.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부로서는 우리는 할 만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약간 좀 네네. 핑계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사주 마법 금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사주라는 게 굳이 싸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사주를 그걸 왜 들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소각을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뭐 강제 소각이 됐든 아니 조건이 되면 소각이 됐든 소각 관련하는 제도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좀 강제력 있게 가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상법 개정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저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왜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법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내용이 이사의 사익 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 유용 금지 규정 개선 추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건 이게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끝끝내 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지도 사실 이게 좀 사실 그 예전에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이 이미 발의한 거 발의돼 아니에요? 있어요. 예, 발의돼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단 소송 제도.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집단 소송 제도가 우리나라는 2005년에 도입이 돼 있어요. 근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집단 소송이 증권 분야에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집단 소송 건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3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재판부에 가서 우리 집단 소송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건 집단 소송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네네. 하면은 이거 저쪽에서 다시 걸어버리면 이것도 나가리 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3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집단 소송하고는데 결정되는 데만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데만 5년. 그리고 2020년에 15년 만에 최초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8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반 주주들이 아니 기업은 자기가 기업에 있는 돈으로 그거 가지고 소송하잖아요. 근데 일반 개인이 8년 4개월 동안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게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게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증거 개시 명령이라고 있잖아요. 서로 내가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다 까놓자. 네. 이게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도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최소한 성공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일본 사례로 한번 네네. 보자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고다이라 니케이 신문 선임 기자를 모셔서 한번 네. 그때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세 가지 성공 비결이 체면 중시 문화. 이거는 이렇게 전문 용어로 조리돌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망신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한다.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고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한테 잘 알리는 기업들은 네네. 아 이거는 정말 괜찮다라고 칭찬을 막 칭찬을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진짜 회장님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 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갔을 때 좀 민망하게 그러니까 주변 분들 보기 좀 좀 민망하게 얼굴 들고 다니기 조금 약간 창피하게.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부는 이제 행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행정력이라는 거는 되게 알게 모르게 어떤 요인인지 모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체면 중시 문화를 우리도 조금 이용해야 될 것 사실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문화 면에서는 체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도. 돈 문제 안 걸렸을 때. 돈 문제. 돈 문제 걸리면 정말 이렇게 안면 그런 게 무수하시는 있군요. 분들 많죠. 네. 그리고 모범 사례를 충실히 따라가는 문화. 이게 우리가 굳이 안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한국거래소겠죠. 네네네. 한국거래소가 그 모범 사례를 좀 잘 만들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거래소의 막대한 영향력 같은 경우는 그 일본 거래소의 이사장이 뭐 다이와 증권, 노무라 증권, 일본 재무성 이렇게 굉장히 좀 파워풀한 네네. 인물들이 거래소 이사장으로 뭐 면담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거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실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어요. 네.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주주를 경시하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기업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네네. 부분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결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 가이드라인이 좀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보면은 네. 되게 부러운 게 진짜 저는 주주와 경영진은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주가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내 돈을 맡아서 경영을 되게 잘해줄 것 같아. 내 돈을 잘 불려줄 것 같아. 그리고 경영 성과 나오면 나한테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3년치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3년 후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주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데 잘 지킬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을 들고 있는 거고. 그러다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 하더라도 잘 방향은 잘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뭐 은행이자 5% 받는 거나 아니면 그냥 뭐 배당으로 5% 받고 혹시나 뭐 나중에 기업 가치가 개선되면 업사이드도 먹고 캐피탈 게인도 먹고 요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주주총회 때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요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주주 게시판 가보십시오. 그냥 완전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 왜 그런 말을 꼭 주주들끼리만 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경영진은 들어와 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해야 될 정보를 주지 못하고 깜깜이 주식만 하다 보면 오늘 내일의 그 주가 변동에만 주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란 이름도 잘 안 맞을 정도로 투자자로서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주분들은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걸 지켜가면서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이번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회장님한테 보고하듯이 개인 주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아니면 연초에 다 회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우리 소장님 우리 1년 동안 이거 할 거고요. 이번에 투자하실 때 우리가 3년치에서 요런 거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사결정권을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한번 잘해 볼게요. 그래야 그분이 뭐 월급도 받고 뭐 임원도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회장님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주주들에게 좀 뭔가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한 분이 슈퍼챗 쏴주셨는데 예. 뭐라고 쓰셨냐면 표창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대요. 저는 그러니까 참 표창장 나올 네. 거라는 얘기는 좀 아, 들었는데 정말. 표창장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니까요. 아 참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 오늘 움직임만 보면 약간의 좀 실망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정부의 어쨌든 그거잖아요. 국내 증시가 이렇게 저평가된 원인은 예. 결국 이제 아까 공 기자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ROE잖아요. 너무 낮은 ROE.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그 경기 민감주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예.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부 적자 나는 것처럼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너무 근데도 그런 걸 감안해도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예. 이 자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이 너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예, 예. 이거를 적절하게 좀 남는 부분을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정부도 그걸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일본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데 좀 아쉬운 건 너무 좀 강제성이나 인센티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기업들이 실제로 이걸 따라서 해줄지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좀 그게 아닌가 좀 싶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의 헤지펀드 헤르메스에서 낸 리포트를 네. 보면은 거기서 기업들이 잘 따라서 할 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은 간다고 봐요. 네. 근데 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꽁꽁 싸매고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연민사님께서 이렇게 경기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버퍼는 가져가야 돼. 근데 그거 이상으로 더 가져가는 이유는 뭘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 구조에서 보면은 돈이 진짜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왕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ARM 인수한다 그랬을 때 뭐 유보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자금을 이만큼 조달해서 이거를 좀 해서 시너지를 내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주주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걸 용서할 수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거기서 에르메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과 한국에는 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뭐냐? 지배주주의 여부. 그러니까 일본은 의외로 그 가이바츠를 다 그러니까 재벌을 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지금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어렵다. 예, 도요타만 하더라도 도요타 가문의 지분율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본 조달을 시장에서 왕창 했을 때 대주주 지분율 희석되는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돈을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까지 어떻게 바꾸면서 자본 배분을 좀 더 효율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뭐 기대하신 분도 있고 뭐 좀 기대 역시 안 했다 뭐 이런 분들 반응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늘의 좀 발표는 물론 이제 5월에 또 세미나가 또 있고 아마 또 다듬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계속 의견 수렴을 할 거니까 너무 뭐 실망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당일의 흐름만 봤을 때는 좀 시장 자체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저도 공 기자님한테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이제 좀 우리나라의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기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뭐 예. 연간 1조씩 주주 환원을 하니까 뭐 주가 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도 좀 비슷한 사례를 보는데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해주는데 이 기업들이 너무 소수인 게 미국을 보면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메타와 우버의 실적 보고 깜짝 놀란 게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예. 비용을 줄였잖아요. 뭐 구조조 정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 돈을 돌려줘 버리더라고요 주주들한테. 근데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밸류 프로그램 이제 어쨌든 한번 보셨으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아직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네.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미사님도 네. 예전에 주식할 때
거의 완- 주주 네, 사랑식 맞아요.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주주 환원을 좀 잘한다고 평가받아서 요새 주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현대차 기아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기아가 가이던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를 발표한 지가 5년도 안 됐을걸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거는 조금 뼈 아픈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가 승계 때문에 주가 누르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근데 승계가 좀 정리된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에서 또 한 번 승계하려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남았고 지분율이 낮아져서 어차피 그거 그냥 물려주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네네. 되면은 결국은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꽤 많은 기업들의 마인드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막 꽁꽁 싸매고서 아니면 주가 눌러가지고 승계하거나 아니면 일감 몰아주게 해서 애들 물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가이드라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대치가 사실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보여줬고 기업이 최소한 뭐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최소한도 안 했었으니까 최소한 최소한은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또 이게 밸류 프로그램과 별도로 좀 진행되는 루트에서 별도. 좀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밸류 프로그램 정부가 만들어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뭐 요구할 부분들은 뭐 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뭐 벌써 9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권순우 기자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또 정리도 그러니까 오늘 좀 총평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세금 관련한 얘기 왜 안 했냐? 그러면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요. 뭐 금투세를 폐지를 해가지고 뭐 증권 폐지하겠다, 증권 거래세 인하하겠다, 뭐 ISA 통해 가지고 뭐 한도를 좀 높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법 개정할 때 해야 되는 문제라 지금 나올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주주들도 좀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거는 네네. 기업이 노력을 하는 거겠지만 주가를 올리는 사람은 결국은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보고서 투자를 할 때 이게 좋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거를 뭐 한국장은 안 돼, 뭐 장기 투자는 지루해,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네네. 치더라도 그러면 이 기업이 좀 진짜 가이드라인 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내가 저 기업을 좀 믿을 만한데 그러면 좀 공부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좀 그 건전한 투자 문화를 기업 단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들 단에서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 2, 3년 지났더니 진짜 이 기업이 하는 대로 됐네. 근데 메리츠 금융을 아까 사례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김영만 부회장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네네네. 제일 그 신기했던 게 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ROE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ROE만 높아지더라. 아로이만. 주가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투자자들이 또 인정을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기업의 노력과 함께 만약에 그 기업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에서 그거를 또 올바르게 재평가를 또 해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 아까 이제 아로 얘기하신 대로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공 기자님도 얘기하신 게 그래도 과거보단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바뀌고 있고 실제 또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투자들의 인식도 많이 변한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발표가 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은 어쨌든 한 것 같아요. 오늘 단기 반응만 봤을 때는 실망은 좀 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뭔가 그래도 이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은 아니고 계속해서 ROE를 높이려는 그런 이제 계획들이 또 계속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결국 좀 지금 스스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바꾸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수도 있죠. 안 됐을 때 또 그 차후에 정부가 또 칼을 꺼내들진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기업들이 또 자발적으로 여기에 좀 참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오늘 좀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만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코스피가 좀 급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2,640포인트까지 밀렸고 1% 이상의 좀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하락 종목은 한 600개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70포인트, 그래도 강세 기조는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은 많은데 오늘 뭐 일부 한미반도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기계업종은 좀 강세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수혜주로 부각됐던 뭐 은행, 뭐 보험, 지주, 또 자동차 회사들, 이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좋지는 않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순호 기자님 이렇게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둘이 방송하니까 재밌네요. 그래요. 네, 아유 저도 좋네요. 예. 자, 오늘 그 2024년 2월 26일 오프닝벨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